2003년 10월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부여잡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들어온 남편 오정훈을 위해 갈비찜을 오후 내내 끓였습니다. 잘 여물어 기름기가 도는 갈비살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져 있었죠.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갔더니 정우는 소파에 앉은 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모든 감정을 걷어낸 것 같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할 말 있어. 그 짧은 세 글자가 등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가 놓였습니다. 곱게 접힌 A사 2장이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귓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 활자체로 선명하게 찍힌 글자 아래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미숙. 이미 이름까지 들어가 있는 완성된 서류였습니다. 정우는 처음부터 이날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손가락 끝으로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봐. 조건은 내가 최대한 맞춰줬으니까. 최대한 맞춰줬다는 말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배려하는 척 포장된 그 문장 안에 이미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유가 뭐예요? 잠시 침묵하던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잔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돼. 그 말을 저는 가슴 한가운데에서 받았습니다. 4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고 명절마다 전을 부치고 이틀씩 연락이 없어도 불을 끄지 못하고 기다리던 밤들이 전부 도움이 안 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삭의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더니 정우는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순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고 어쩌면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수가 어른들 일은 어른들끼리 해결하는 거야. 이상하게 굴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아이 아버지한테 아이 이야기를 묻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가 입을 열면 늘 이상한 사람이 됐습니다. 뒤이어 시누이 오미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모르게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오빠 거야. 그쪽 집안이 뭔 능력이 있다고. 혼자 키울 거야. 돈은 있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배 속에 있는 아이인데 이 사람들은 그 아이조차 자기들 것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배는 부르고 갈 곳도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이 자리에서. 강복순이 소파에 앉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들어온 것도 없는 사람이 나가면서 뭘 달라고 해. 그냥 조용히 나가. 그게 서로한테 좋아. 들어온 것도 없다는 말 앞에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던 것도 불임 치료를 받으며 버텨온 4년도 다 없었던 것이 됩니까?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아이를 빼앗길까봐, 만삭인 몸으로 이 집안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봐. 정훈이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끌지 말자. 나도 다음 계획이 있어. 다음 계획.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직감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혼을 전제로 다음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눈물이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눌렀습니다. 도장이 종이 위에 닿는 그 순간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잉크처럼 번지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정우는 서류를 챙겨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강복수는 잘 생각했어라고 말씀하셨고, 오미라는 이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 앞에 남겨졌습니다. 갈비찜은 아직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은 채로. 그날 이후로 갈비찜을 오랫동안 만들지 못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이 집에 제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캐리어 하나, 작은 가방 하나. 그게 4년의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돌아봐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걸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혼자서 그 집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리는 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줄지어 선 차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없이 반들반들 윤이 나는 검은 차체가 오후 햇살을 튕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온 거지? 앞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한 발짝 뒤에서 있던 사람.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 임 실장이었습니다. 임 실장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만삭의 제 앞에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멈추는 발소리.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가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강복순과 오미라도 함께였겠죠. 저 사람이 누구야? 정훈의 목소리의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임 실장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실 텐데 제가 짐 들겠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이 집에서 제가 겪어온 것들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모른 척해도 그 사람은 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눈물은 쓰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는 임 실장에게 캐리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집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말하려다 멈춘 표정이었고, 오미라는 눈을 크게 뜬 채 둘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눈빛들이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게 뭐지? 저 차들이 왜 저기 있지? 차에 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지난 4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훈을 만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내 이름으로 만나라. 아비 배경으로 만난 사람은 결국 아비한테 온 거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결과였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백미러에 정훈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미숙아라고.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렀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거리.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배를 쓸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번 발길질을 했습니다. 마치 들었다는 듯이. 미숙이 정훈을 처음 만난 건 1998년 봄이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처음으로 맞선 자리였고, 미숙은 그날 연분홍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다. 친구들은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었다. 미숙은 그 사실이 부끄럽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정훈은 첫 만남에서 많이 웃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미숙이 말할 때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맞선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을 다 마시도록 미숙이 초등학교 교실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이 급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서로 눈치를 보던 이야기. 받아쓰기 시험지를 접어서 몰래 버리던 아이 이야기. 정훈은 웃으면서 들었다. 그 웃음이 예의 바른 척이 아니라 진짜로 즐거운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해 여름, 정훈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미숙이 근무하던 학교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고 전화를 했더니 괜찮다며 근처 서점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미숙이 도착했을 때 정훈은 아동 도서 코너에서 그림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숙이 무엇을 보느냐고 묻자 조카한테 선물하려고 고르는 중이라고 했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는데 미숙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을이 되기 전에 정훈이 손을 잡았다. 강변 산책길이었다. 손을 잡고 얼마쯤 걷다가 정훈이 말했다. 나는 내가 교사였던 사람이라는 게 좋더라. 아이들 이야기할 때 얼굴이 달라진다. 미숙은 그 말이 칭찬인지도 몰랐다. 그냥 자신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따뜻했다. 1999년 봄에 결혼식을 올렸다. 식장은 작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다. 미숙은 아버지 한기석에게 단출하게 치르겠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딸의 뜻에 따랐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강복순을 처음 제대로 마주한 것은 예단 자리에서였다. 시어머니는 미숙이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시원하게 마음에 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자리 내내 오미라가 옆에서 조곤조곤 어머니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숙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댁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 달랬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참석한 자리에서 강복수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숙은 그 표정을 보면서도 결혼 날의 긴장 탓이겠거니 넘겼다. 결혼 첫날 밤, 정훈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방문이 열렸다. 강복순이었다. 미숙에게 안방으로 오라고 했다. 방금 결혼식을 마친 며느리를 첫날 밤에 불러 세우는 일이라는 걸 미숙은 그때 이해하지 못했다. 시어머니 앞에 앉자마자 강복순이 입을 열었다.
우리 정훈이 데려온다 해서 기대했는데 솔직히 실망이야. 집안이 뭔지 알아. 남자 하나 못 잡고 나이만 먹으면 뭐가 좋아? 미숙은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 안 공기가 가만히 굳어 있었다. 이윽고 정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시 상황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들어가 주세요. 그것이 전부였다. 미숙 편을 든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를 나무란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가고 나서 정우는 미숙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다. 미숙은 그날 밤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다고.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날도 강복수는 말했다. 그 다음 날도 밥상 앞에서 설거지를 하는 중에 빨래를 널다가 말의 내용은 달라졌지만 방향은 한 가지였다. 미숙은 이 집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나이가 많다는 것,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것, 무엇보다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미숙은 그날 병원 복도에 한참 앉아 있었다. 정훈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훈은 치료해보면 되지 않겠어라고 말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미숙에게는 지지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버텼다. 치료는 길었다. 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다. 며칠이 지나면 몸이 부어오르고 밤에는 배가 팽팽하게 긴장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이식 후에는 2주를 기다려야 했다. 그 2주가 1년처럼 느껴졌다. 잘 됐을까, 이번에는 달라졌을까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생각이 났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던 날 아침, 미숙은 혼자 병원을 찾았다. 정우는 그때쯤부터 바쁘다는 말이 많아졌다. 강복수는 병원 다니는 걸 안다고 했지만 격려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딸 오미라를 불러 앉혀놓고 미숙이 들리는 곳에서 말했다. 저 나이에 애를 가질 수 있겠냐? 원래 나이가 많으면 몸이 문제야. 오미라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미숙을 보면 옅게 웃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니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웃음이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다. 정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숙이 말할 때 눈을 바라보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는 날이 많아졌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치료 결과가 나오는 날에도 일이 있다고 했다. 서점에서 그림책을 들여다보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 어려웠다. 4년이 그렇게 흘렀다. 미숙은 이 집에서 항상 손님 같았다. 아무리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명절 제사상을 차려도 이 집의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았다. 미숙은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2003년 가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들어가 검사기를 꺼냈다. 멍하니 기다리는 동안 창밖으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2줄이 떴다. 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믿기 어렵고 믿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기쁨을 어디다 놓아야 할지 몰라 검사기를 가슴에 가만히 쥐었다. 4년이었다. 주사를 맞고 기다리고 실망하고 다시 병원을 찾던 4년. 그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다른 감각이 올라왔다. 기쁨인데 두려움 같기도 한
빛이 드는데 손을 내밀기 조심스러운. 이 집에서 4년을 견뎌낸 사람이 갖게 되는 조심스러움이었다.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미숙은 이 집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고. 그 가을 아침 미숙은 그렇게 믿었다. 임신 소식을 정훈에게 전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정훈은 잘 됐다고 했다. 표정이 환해지지는 않았다. 잘 됐다는 말이 반가운 것인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줄었다는 뜻인지 미숙은 알 수 없었다. 정훈은 뉴스를 보다가 그 말을 했고 채널은 바뀌지 않았다. 강복순에게 말했을 때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아들이길 바라야지.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건강히 나으라는 말도 없었다. 4년을 기다려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건넨 말은 성별을 바라는 한마디였다.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이미 기대를 거두었기 때문이었는지.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혔고 냉장고를 열면 냄새 때문에 거실까지 물러나야 했다. 밥을 못 먹는 날이 이어졌다. 강복수는 밥도 못 먹으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고 했고 미숙은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갔다. 새벽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날이 많았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벽을 짚고 기다리면 찬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았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안이 되던 새벽이었다. 정우는 그 시기에 출장이 잦았다. 한 번은 밤에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그날 밤을 혼자 버텼다. 뱃속 아이한테 말을 걸었다. 우리 조금만 기다리자 라고. 아이한테 한 말인지 자신한테 한 말인지 몰랐다.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다. 허리가 늘 묵직했고 1시간쯤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려왔다. 잠을 자도 제대로 자는 것 같지 않았다. 그 몸으로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다. 산부인과는 처음에 정훈이 한두 번 따라왔다. 초음파 화면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던 날, 정훈은 미숙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이 좋았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는 일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출장이라고 했다. 미숙은 혼자 병원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쥐었다. 배가 불러올수록 혼자라는 감각이 선명해졌다. 옆자리에는 남편과 같이 온 임산부들이 있었다. 미숙은 그쪽을 보지 않으려 핸드폰만 봤다. 오미라는 거래처 모임에 미숙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했다. 어느 날 정훈에게 전화로 하는 말을 미숙이 들었다. 오빠, 언니가 옆에 있으면 거래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촌스럽다고 하면 어떡해.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분노보다 먼저 다가온 것은 허탈함이었다. 미숙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바닥났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아이 방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임신 7개월 무렵이었다. 작은 방 구석에 쌓아두었던 짐을 치우고 아기 침대를 들여놓고 서랍에 작은 옷들을 개어 넣었다. 혼자 하는 일이었다. 아기 내복을 개면서 이 작은 것이 언젠가 사람이 된다는 게 실감이 났다. 그 아이가 이 집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를 생각했다. 자신이 4년 동안 들어온 말들을 이 아이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작은 방 안에서 미숙은 아기 옷을 개다가 오래 멈춰 있었다.
결혼 4주년이 되던 날이었다. 거창한 것을 바란 게 아니었다. 집 근처 식당에서 둘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6시가 됐다. 7시가 됐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 미숙은 혼자 밥을 지었다. 배가 부른 몸으로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수저 소리만 났다. 정우는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고 술 냄새가 났다. 어디 갔었냐고 묻지 않았다. 묻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그때까지의 방식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배를 쓰다듬으며 오래 누워 있었다. 4주년이었다. 만삭이 가까워 오면서 정우는 말수가 줄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한마디 했다. 나도 나름 다음 계획이 있어. 그것뿐이었다. 미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물었다. 다음 계획이 뭔데?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밥그릇을 들었다. 미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생각했다. 그리고 집을 떠나는 것과 관련된 말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진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삭이 되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다. 오전에 조금만 움직여도 오후에는 다리가 퉁퉁 부었다. 신발을 신고 벗는 것도 혼자 하기가 어려워졌다. 그 무렵 강복순이 미숙에게 처음으로 몸 걱정을 했다. 산부인과 다음 예약이 언제냐는 말이었다. 미숙은 이번 달 말이라고 했다. 강복순은 혼자 가겠느냐고 했다. 그 말이 배려인지 확인인지 미숙은 알 수 없었다. 그냥 혼자 가겠다고 했다. 실제로도 혼자 갔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를 기다리면서 미숙은 옆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 했다. 남편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이혼 서류를 받은 날 미숙은 사실 놀라지 않았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결혼 4주년 날의 그 침묵, 혼자 다닌 산부인과 끊기다시피 한 대화,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이라는 말. 그것들이 모두 이 순간을 향해 쌓여온 것이었다. 강복순과 오미라가 거들었다. 진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위자료 이야기가 나왔다. 만삭의 배를 앞에 두고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이 집에서 4년을 견뎌온 끝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담담했다.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던 무언가였다. 이 가족이 미숙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미숙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움직였다. 강복수는 끝까지 미숙이 받아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미숙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뱃속 아이를 느꼈다. 4년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미숙은 도장을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짐 가방을 들었다. 문 앞에서 잠깐 돌아봤다. 갈비찜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부엌이 보였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강복순이 앉아있던 자리, 불임 치료 결과를 기다리며 혼자 앉아 차를 마시던 식탁. 아이 방으로 쓰려고 정리해 둔 작은 방의 반쯤 열린 문. 4년이라는 시간이 이 부엌 한 칸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미숙은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차는 조용히 달렸다.
임 실장은 운전 중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울 외곽을 빠져나가는 도로 위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쳤다. 미숙은 창밖을 보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손이 아직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몸은 차 안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아직 그 방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았다. 울어야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4년 동안 미숙은 울지 않았다. 강복순이 첫날 밤에 실망이라고 했을 때도, 불임 치료 결과가 나쁘게 나오던 날들도, 결혼 4주년에 혼자 밥을 먹던 밤도 그때마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참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운 적이 없었다. 차가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어두운 도로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가로등 간격이 넓어지면서 차 안이 조금씩 어두워졌다. 창밖으로 이름 모를 야산 실루엣이 지나쳤다.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꾹 눌러두었던 것이 이제서야 제 길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4년치 울음이었다. 강복순이 첫날 밤에 솔직히 실망이야라고 했던 순간부터 주사를 맞고 2주를 기다리다 혼자 결과지를 받아들던 날들, 혼자 산부인과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쥐던 날들, 결혼 4주년 날 홀로 식탁 앞에 앉아 있던 밤까지 꾹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깨가 들썩였다. 만삭의 배를 아는 채로 차 뒷좌석에서 미숙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울어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임 실장은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미숙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앞을 보며 달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커다란 건물 앞이었다. 미숙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차창 너머를 봤다. 아버지가 서 있었다. 건물 입구 앞 계단 아래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로 한기석이 서 있었다. 75세의 몸이 그 늦은 밤에 직접 나와 있었다. 허리를 곧게 편 채로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차가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자세였다. 서두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미숙은 차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멀어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는 것은 느껴졌다. 차가 멈추자 임 실장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다. 미숙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한 발짝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많이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미숙의 다리가 풀렸다. 만삭의 배를 안은 채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어색하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배가 불러서 제대로 안길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몸이 먼저 움직였다.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는 팔로 딸의 등을 감쌌다. 4년 동안 이 집 저 집 어디에도 기댄 적 없이 세워두었던 몸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천천히 오랫동안 두드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나았다. 오래 울었다. 아버지가 마련해 준 방에서 씻고 나왔을 때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미역국이었다. 미숙이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아버지가 챙겨두라고 한 것인지 임 실장이 알아서 준비한 것인지 묻지 않았다. 오랜만에 진짜 먹고 싶어서 먹은 밥이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떴을 때 코끝이 시큰해졌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말이 많지 않았다. 미숙아, 많이 먹어라. 그게 전부였다. 밥을 먹는 내내 딸 앞에 앉아서 그냥 옆에 있었다. 밥 공기를 비우면 더 뜨라고 했고, 국을 다 먹으면 더 따라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식탁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있었다. 미숙은 밥을 거의 2그릇 먹었다. 오랜만의 일이었다. 밥을 먹으면서 이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생각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였다. 이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임 실장이 차를 가지러 나갔다. 미숙은 임 실장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아셨냐고. 임 실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미숙은 더 묻지 않았다. 아버지 한기석은 딸에게 결정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딸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이었다. 방으로 돌아가려는 미숙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미숙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라. 미숙은 돌아봤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 말이 전부였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다. 미숙은 아버지 집의 아침 풍경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임 실장이 일찍 출근하면서 인사하는 소리, 아버지가 마당을 걷는 발소리. 이 집에는 서울 좁은 빌라와 달리 조용한 시간이 있었다. 낮에는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고 없었다. 미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다. 오정훈 집에서는 혼자 있을 때도 왜 혼자인지를 생각해야 했다. 여기서는 그냥 혼자일 수 있었다. 그 차이가 컸다. 밥도 제때 먹었다. 배 속 아이가 조금씩 더 자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미숙은 그때마다 손을 얹었다. 곧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방에 누웠다. 배 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했다. 미숙은 손을 배 위에 얹었다. 오늘 울었던 것이, 아버지 품에서 무너졌던 것이, 그 밥 한 그릇이 아이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할 말이 생겼다. 내 엄마는 아버지의 딸이야. 넘어질 때 혼자 일어설 줄 알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렇게 태어났어. 천장을 보면서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눈물이 또 나왔다. 그런데 이번 것은 달랐다. 서러운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것이었다. 이제 한별이 세상에 나올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아이가 나오면 이 아버지 집이 셋이 되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기대가 됐다. 한별이라는 이름이 문득 떠올랐다.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별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작고 밝고 복잡하지 않은 것.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했다. 미숙은 그 밤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눈을 감았다. 2003년 10월 한별이 예정일보다 열흘 일찍 세상에 나왔다. 진통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허리 아래가 조여드는 느낌이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는 식으로 바뀌었다. 미숙은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아버지를 불렀다. 한기석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말없이 차 키를 집어들었다. 병원까지 가는 30분 동안 둘은 거의 말이 없었다. 미숙은 손잡이를 꽉 쥐고 창밖을 봤다. 진통이 올 때마다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다. 이혼한 몸으로 아이를 낳으러 간다는 생각을 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그냥 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옆에 아버지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보호자 칸에 한기석의 이름을 썼다. 남편 칸은 비워뒀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숙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복도에 서 있었다. 미숙은 뒤를 돌아봤다. 한기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분만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숙은 심호흡을 했다. 이 안에서는 혼자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는 나랑 같이 있다. 새벽 3시였다. 분만실은 차갑고 밝았다. 의료진의 목소리와 기계 소리가 섞였고 미숙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온 힘을 다했다. 옆에 남편이 있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게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그렇다는 것을 알았다. 그 빈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뭔가 깨끗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 혼자 데려온 것이다. 라는 감각이었다.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주 작고 높은 소리였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사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다. 결혼하던 날부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까지. 눈물이 났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다. 미숙은 그 무게를 받아들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것이 사람이었다. 손등만큼 작은 얼굴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다. 손가락 끝이 너무 가늘어서 무서웠다. 꽉 쥐면 부서질 것 같았다. 미숙은 오래도록 그 아이를 내려다봤다. 이름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얼굴처럼 느껴졌다. 한기석이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섰다.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기석은 두 손을 배 앞에 모으고 유리 너머를 바라봤다. 수십 명의 신생아 중 한 칸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어느 쪽이 자기 손녀인지 모를 텐데도 한참을 서 있었다. 그 등이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했다. 미숙은 휠체어에 앉아서 그 등을 봤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침묵이 어떤 위로보다 컸다. 한별이라는 이름은 퇴원 이틀 전에 정했다. 그냥 별 하나라는 뜻이었다. 복잡한 세상에서 이 아이만큼은 가볍고 밝게 살았으면 했다. 퇴원 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한기석은 방 하나를 미리 정리해 두었다.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다. 언제 준비했는지 묻지 않았다. 첫 며칠은 미숙이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한별이 2시간마다 깼다. 수유가 익숙하지 않았고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새벽의 울음소리에 눈을 뜰 때마다 온몸이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그 울음이 반가웠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으니까. 아버지는 새벽의 울음소리가 나도 방문을 열지 않았다. 다만 아침이 되면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밥을 먹으면서 이 집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별이 잠든 새 미숙은 창밖을 봤다. 가을 햇빛이 마당에 깔려 있었다. 이 아이와 단둘이 이 집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었다. 4년을 함께 살 남편을 선택했고 4년을 버텼고 그 끝에 혼자 이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것 같았다. 무너져야 할 상황인데 무너지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느낌이었다. 아이가 안정되어 있을 때 미숙도 안정되었다. 이 작은 존재가 미숙을 버티게 하고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전화가 울렸다. 오정훈이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아이 이름이 뭐냐? 몸은 괜찮냐? 미숙은 짧게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별을 내려다봤다.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냥 그렇다는 것이었다. 아직은 연락이 와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통화가 온 것은 사흘 후였다. 말의 온도가 달라졌다. 한양운수 한기석 회장이 진짜 장인이야. 미숙은 잠깐 말이 막혔다. 한양운수 지금 그 규모면 경기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야? 오정훈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숙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천장을 봤다. 이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뒤를 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지금 와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이 전화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사람과는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안 된다는 것. 서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앞으로 연락하실 일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주세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침대 옆 바구니에서 한별이 자고 있었다. 주먹을 꼭 쥐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날 밤 미숙은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무언가가 끝난 자리에서만 찾아오는 종류의 잠이었다. 아침이 되면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됐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한기석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 주부터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경기도 지역에서 쌓아온 것들이었다. 그 실들을 한기석은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다. 한별이 첫 돌이 가까워 오던 2004년 봄, 미숙은 처음으로 아버지 회사 행사에 공식 석상으로 나섰다. 한양운수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였다. 행사 이틀 전 저녁 한기석이 식탁에서 말했다. 그냥 나와 있어라. 그 한마디였다. 어떻게 행동하라는 당부도 누구에게 인사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그냥 나와 있어라. 그 말이 오히려 무거웠다. 아버지가 무엇을 보여주려는지 미숙은 이해했다. 행사 당일 미숙은 한별을 도우미에게 맡기고 단정한 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섰다. 감색 재킷의 단화였다. 화장은 얇게 했다. 아버지 옆에 서는 자리이니 무겁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사장은 경기도 광주 인근의 한 연회장이었다. 테이블마다 거래처 대표들과 운수업계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100명은 넘어 보였다. 한기석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숙은 아버지 왼쪽 한 발 뒤에 서서 걸었다. 그때 느꼈다. 오랜만이었다. 이 이름 속에 서는 감각. 결혼 전 미숙은 지역 모임에서 한양운수 회장의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결혼 후 4년간은 오씨 며느리, 오정훈 씨 부인이었다. 그 이름들 뒤에 서 있었다. 지금은 다시 아버지 옆이었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혼 후 살아남은 사람으로 다시 선 것이었다. 그 감각은 달랐다. 사람들이 미숙을 알아봤다. 시선이 왔다. 아는 척하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소리 없이 귓속말을 나누는 사람들. 미숙은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가볍게 인사를 받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이동했다. 그 시선들이 불쾌하지 않았다. 이미 이혼 사실은 지역에 알려져 있었다. 그걸 들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여기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그 차이를 미숙은 몸으로 알고 있었다. 행사가 끝날 무렵 어느 거래처 대표가 미숙에게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따님이시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게 전부였다. 이혼에 대한 언급도 동정의 눈빛도 없었다. 그냥 인사였다. 미숙은 그 인사에 조용히 감사했다. 이 자리가 무너진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선 사람의 자리라는 것을 그 짧은 인사가 확인시켜줬다. 다음 날 지역 일간지 사회면에 기사가 실렸다. 한양운수 한기석 회장 창립 기념행사, 외동딸과 함께 자리. 이혼 후 친정 복귀로 알려진 한 씨는 이라는 문장도 있었다. 기사는 났고 이틀 안에 지역 일대에 퍼졌다. 그로부터 2달 사이에 오정훈 회사의 지역 거래처 3곳이 연락을 끊었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미숙은 그 흐름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알고 있었다. 한기석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큰 소리를 치거나 압력을 넣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냥 신뢰가 움직이는 것이었다. 한기석과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한기석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을 알 수 있었다. 미숙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아버지 곁에 섰고 아버지는 자기 딸 곁에 섰다.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었다. 오정훈이 그 흐름의 진원지를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막으려고 해봤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2005년 가을이었다. 임 실장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강복순 씨가 찾아왔다고 했다. 회사 앞 주차장이라고. 미숙이 내려갔을 때 강복순은 주차장 입구 쪽에 서 있었다. 짧은 파마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평소 깔끔하게 꾸미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초췌했다.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이 말라 있었다. 둘이 눈이 마주쳤다. 강복순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차장 바닥에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미수가, 그 2글자가 이상하게 들렸다. 4년의 결혼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불린 적이 없었다. 그랬던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미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무 감정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분노도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다만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사실만 있었다. 한별이만큼은 할머니가 볼 수 있게 해다오. 미숙은 서 있었다. 화가 나지 않았다. 측은하지도 않았다. 한별이는 한별이가 크면서 스스로 선택할 겁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평평한 목소리였다. 거절이었지만 분노가 없었다. 그 말을 하면서 미숙은 자신이 왜 이렇게 차분한지를 알았다. 오래전에 이미 끝난 것이었다. 강복순이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분노하거나 울거나 한다면 오히려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일 것이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평온했다. 주차장을 지나는 행인이 한 명 있었다. 그 사람은 강복순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가 이내 다시 걸었다. 미숙도 그것을 봤다. 강복순이 무릎을 꿇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행인은 알 수 없었겠지만 그 자리의 무게는 느꼈을 것이다. 그것이 강복순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것조차 미숙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미 이 사람을 향한 감정이 없었다. 분노도, 연민도, 동정도.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미숙은 미숙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강복순은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다. 미숙은 걷기 시작했다. 걸어가면서 뒤에서 인기척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강복순이 일어서는 소리인지 그냥 앉아있는 소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미숙이 해야 할 것은 이미 다 했다. 단호함도 친절함도 눈물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서 나오는 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와 한별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깼다. 미숙은 그 눈을 들여다봤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선택하게 될 것들이 있었다. 관계도, 기억도, 할머니를 만날지 말지도. 그 선택은 한별의 것이었다. 지금 미숙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택의 자리를 미리 막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아이 앞에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서 있는 것이었다. 한별이 미숙의 목에 두 팔을 감았다. 작고 따뜻한 팔이었다. 미숙은 그 아이를 꼭 안았다.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때 미숙이 오늘 한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 미숙이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2005년 11월의 어느 저녁 비가 내렸다. 하루 종일 흐렸다.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저녁이 되면서 소리가 커졌다. 미숙은 한별을 재우고 거실에 불을 켜두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창밖에 빗소리가 들렸다.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저녁이었다. 한별이 잠들고 나면 이런 시간이 가끔 생겼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미숙은 그 시간을 좋아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린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대문 앞에 남자가 1시간이 넘도록 비를 맞으며 서 있다고 했다. 오정훈이라고 했다고. 미숙은 인터폰을 끊고 한참 앉아 있었다. 한별이 자는 방 쪽을 봤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숨소리가 들렸다. 가볍고 고른 숨소리였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를 생각했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다시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들이 정리되고 나니 남은 것은 하나였다. 현관 옆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꺼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우산을 폈다. 대문까지 20걸음 정도였다.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이 사람한테 할 말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정우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흠뻑 젖어 있었다. 코트가 무겁게 쳐져 있었고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1시간이 넘게 저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 믿어졌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스쳤다. 서점에서 그림책을 들여다보던 사람, 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던 사람. 그리고 바로 다음 생각이 왔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자신과 관계없다는 것. 미수가. 오정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 어떡하면 돼? 미숙은 그 말을 들었다. 화가 나야 할 것 같은 자리였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결혼 8년 그 사람의 냄새와 걸음걸이와 웃음소리를 알았던 사람인데 지금 저 질문이 너무 멀게 들렸다. 나 어떡하면 돼? 그 말 속에는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 있었다. 그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이 사람이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이 낯설었다.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닙니다.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도급 업체 사장님들한테. 거기가 먼저입니다. 오정훈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미안해 라는 말이 나왔다. 미숙은 그 말을 들었다.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이 왔다.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오정훈은 미안할 일을 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무 자리도 없었다. 꽂힐 곳이 없었다. 미숙 안에 그 말을 받을 공간이 더 이상 없었다. 채워져 있어서가 아니었다. 텅 비어 있었다. 다만 그 빈 자리가 오정훈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졌거나 아니면 그냥 다쳤거나 미안하다는 말이 늦게 온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 도착해야 할 곳이 없어진 것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내밀었다. 비 맞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오정훈이 우산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몸이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났다. 돌계단이어서 또렷했다. 한 칸, 한 칸. 뒤를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2번 들었다가 사라졌다. 몸이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의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다. 몸이 이미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계단을 다 오를 때쯤 빗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았다. 아니면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은 따뜻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어두웠지만 한별이 자는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미숙은 신발을 벗고 그 방으로 걸어갔다. 한별이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이 뺨 옆에 놓여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오르내렸다. 계단 끝에서 잠깐 멈췄다.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들릴 수 있는 소리는 빗소리뿐이었다. 발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지 서 있는지 미숙은 알지 못했다.
알 필요가 없었다. 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오정훈이 걷고 있는 곳과 자신이 서 있는 곳은 이미 다른 세계였다. 비가 내리는 밤, 우산 하나가 놓인 자리를 경계로 두 개의 세계로 나뉜 것이었다. 어떤 경계는 시끄럽게 그어지고 어떤 경계는 이렇게 조용히 생겨나기도 했다. 미숙은 문손잡이를 잡았다. 미숙은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다. 이불을 살짝 여몄다. 한별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잠을 깊이 자는 아이였다. 이렇게 곤히 잘 수 있다는 게 어린 아이의 특권 같았다. 미숙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것이 지금 자신의 세계였다. 이 숨소리와 이 따뜻함과 이 고요함.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검은 우산 하나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무사히 가는지 미숙은 알 수 없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한별이 작게 뒤척였다. 미숙은 잠시 멈추고 아이를 봤다. 다시 고른 숨소리가 났다. 그냥 뒤척인 것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편히 잘 수 있는 아이가 부럽기도 하고, 그게 이 아이의 권리라는 것도 알았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수 있는 것은 미숙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미숙을 지탱했다. 비가 잦아드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굵게 내리더니 밤이 깊어지면서 가늘어졌다. 미숙은 한별 옆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게 될 때가 올 것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그냥 그 시간이 오면 그 시간에 맞는 말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했다. 지금 미숙이 가진 것은 오늘 밤, 이 방, 이 아이, 이 빗소리였다. 그것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끝이었다. 그리고 내일도 있었다. 2006년 봄, 한별이 처음으로 혼자 걸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기석이 소파로 이동하려는 참이었다. 한별이 탁자 가장자리를 잡고 선 채로 잠시 멈춰 있었다. 그리고 손을 놓았다. 새 걸음이었다. 뒤뚱거리다가 미숙의 무릎 쪽으로 쓰러졌다. 미숙은 그 몸을 받아 안으면서 웃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다. 한기석은 소파 팔걸이를 짚은 채로 그 장면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버지 소개로 경기도 광주 여성지원센터에서 제안이 왔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이혼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었다. 센터 측에서는 직접 상담사 자격을 갖추라는 것이 아니었다.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경험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역할이었다. 미숙은 제안을 받고 사흘을 두었다가 답을 했다. 하겠다고. 준비 기간은 2달이었다. 첫 주에는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전부였다. 어떤 사람들이 올지를 생각했다. 자신이 처음 이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이 있었으면 좋았을지를 떠올렸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도 괜찮을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였다. 그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주에는 상담 공간을 직접 살폈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탁자 하나, 의자 2개. 거기 앉을 사람을 생각했다.
만삭의 몸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혼자 새벽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 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막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말을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이 자리에 있어주면 됐다. 개소식은 4월 중순이었다. 작은 행사였다. 지역 관계자들과 운영진, 참여자 몇 분이 자리했다. 미숙은 짧게 인사를 했다. 저는 여기서 시작하시는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짧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단상을 내려오면서 시선이 앞줄에 앉아있던 한기석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박수를 쳤다. 천천히 또렷하게. 앞에 앉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과 달랐다. 딸을 보는 얼굴이었다. 미숙은 그 얼굴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개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이 전화 한 통이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만삭이라고 했다. 배가 무거워 앉아있기도 힘들다고. 미숙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한 쪽으로 이동했다. 지금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냥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끊지 않고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오래 통화했다.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천천히 끊지 않고 이야기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그때 나한테 이 말을 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지나갔다.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혼자 걸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행사장 가장자리에 서 있을 때 먼 쪽에서 눈에 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오정훈이었다. 행사장 경계선 밖쪽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코트깃을 올리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다.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냥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미숙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자신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살폈다. 두려움이 없었다. 미련도 없었다. 그 사람이 저기 있다는 것이 불쾌하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었다. 이미 한 챕터가 끝난 것이었다. 시작이 어떠했든 끝이 어떠했든 그 시간은 지나갔다. 미숙은 눈을 돌렸다. 한별의 손을 잡았다. 한별이 손가락을 꼭 쥐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행사장에서 나오면서 어느 참여자 한 분이 미숙을 붙잡았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눈이 붉었다. 오늘 인사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말 하나를 전하고 싶었는지.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잘 됩니다는 말이 지금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미숙은 그 등을 잠깐 바라봤다. 혼자 걷는 사람의 등이었다. 미숙은 앞을 향해 걸었다. 봄볕이 등에 닿았다. 경기도 들판 쪽에서 바람이 왔다. 이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4년의 결혼이 끝나던 날 밤, 아버지 집 저녁 식탁에서 미역국을 먹던 것. 분만실에서 이름도 모르는 아이를 처음 안아들던 순간. 비 오는 밤 우산 하나를 내밀고 몸을 돌리던 계단. 그리고 오늘 전화 한 통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선 것. 그 조각들이 이어져서 지금 이 걸음이 되었다. 봄볕 아래 잠깐 멈췄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봤다. 2003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가 쉽지 않았다. 어느 하루에도 모든 것이 갖춰진 날은 없었다. 그런데 계속 다음 날이 왔다. 한별이 태어났고 걸음을 배웠고 오늘 이 봄볕 아래 있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날이 왔고 또 다음 날이 왔다. 그것이 결국 지금 이 자리였다. 한별이 뒤뚱거리며 따라왔다. 세 걸음쯤 걷다가 균형을 잃고 미숙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미숙은 속도를 줄였다. 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속도로 이 아이와 함께 걸어도 됐다. 한별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미숙은 생각했다. 이것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이 거리, 이 봄, 이 아이의 손. 더 크거나 더 화려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고,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했다. 밝고 조용하고 따뜻한 봄이었다.